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제이지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프랑스의 편집자이자 작가인 베로니크 드 비르의 체리토마토 파이입니다. 주인공 자는 90살, 외딴 시골 농가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입니다. 90번째 봄을 맞던 날 자는 일기를 쓰기로 결심합니다. 별일 없는 나날 속에서도 그날그날의 기분을 기록하고 문득 떠오르는 추억을 적어보기로 한 것이죠. 이 일기는 노년의 소소한 행복,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슬픔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하는 한편 우리도 잔처럼 늙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90살이지만 너무 귀여운 잔 할머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겨울이 물러났다. 커튼을 열고 창살 너머를 바라본다. 호두나무는 아직 잎이 돋지 않았지만 밤나무는 벌써 깨어났고 줄지어 뻗은 개암나무들도 푸릇푸릇한 기운이 돈다. 창을 열었더니 공기가 상쾌하다. 바깥에 걸어둔 온도계로 영상 5도다. 동장군이 완전히 꺾인 건 아니지만 겨울의 끝자락과 성급한 봄 기운이 그럭저럭 어우러져 있다. 나는 작은 버팀목으로 덧창을 받쳐놓는다. 덧창을 완전히 젖히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개머루가 너무 많이 자랐다. 앙드레가 와서 잘라줘야 하는데 도통 오지를 않으니 아무래도 편지를 써야겠다. 아들은 요즘 누가 그런 일에 편지를 쓰느냐고, 일해줄 사람이 필요하면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놀리듯이 말한다. 그렇지만 난 전화가 싫다. 나는 전화로 말할 때 살갑게 굴지를 못한다. 도무지 편한 기분이 들지 않으니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사람을 직접 보면서 말하는 게 더 좋다. 지금은 아무도 편지를 쓰지 않는다. 그래도 한두 해 전에, 아니 더 오래됐을 수도 있지만 세월이 워낙 손살 같아 확실히는 모르겠다. 우체국 사람들이 우리 집에 우편함을 설치하러 왔다. 집집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한다. 우체국 사람들은 예쁜 구석이라고는 없는 초록색 우편함을 보여주면서 어디에 달지 나보고 정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지하실 문 맞은편에 작은 수풀을 따라 나 있는 돌계단 아래쪽을 가리켰다. 그곳이라면 못생긴 우편함이 눈에 띄지 않을 터였고 노란색 우체국차가 접근하기도 쉬울 터였다. 귀찮아졌다고, 내가 할 일만 늘었다고 생각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체부는 의례 계단 위에 우편물을 두고 가든가 문이 열려 있으면 현관까지 들어와 그 옆 탁자에 두고 간다. 나는 붙여야 할 편지가 있으면 봉투에 우표를 붙이거나 배송료를 현금으로 준비해서 우체부가 수거할 수 있게 그 탁자에 놓아두곤 한다. 아주 실용적인 방법이다. 어쩌다 내가 아래층에 내려가 있을 때에는 우체부와 얘기도 몇 마디 나눈다. 잠깐이지만 손님이 찾아온 것 같아서 좋다. 지금은 우체부가 대문 안까지 들어오면 안 되는 모양이다. 나도 원래는 마을 우체국까지 가서 편지를 붙여야 할 거다. 내가 운전을 못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행히도 우리 동네를 담당하는 여자 우체부는 그동안 일하던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다. 그녀는 여전히 대문이 열려 있으면 현관까지 와서 우편물을 두고 가고 나도 붙여야 할 우편물을 현관 옆 탁자에 놓아둔다. 우리 딸이 자기가 기르는 큰 개와 함께 여기 와 있을 때를 제외하면 우체부는 늘 차에서 일부러 내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녀는 개를 무서워한다. 내 이름은 잔이다. 나이는 90살이다. 젊을 때는 키가 163cm였다. 당시로서는 작은 키가 아니었다. 지금은 겨우 막내 손녀보다 조금 큰 정도다. 우리 막내 손녀가 벌써 152cm에 신발은 34 사이즈를 신는다. 나이를 먹는다고 발까지 줄어들지는 않았다. 발치수는 그대로지만 티눈이 보기 싫게 발 좌우로 튀어나와 있다.
이게 영 마음이 쓰여 주기적으로 일부러 차를 타고 나가 페디큐어를 받는다. 발이 아프지 않는 신발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렵다. 추운 날에는 하도 오래 신어 달아빠진 장화 말고는 신을 게 없는데 우리 딸은 내가 그 장화를 신으면 치를 떤다. 그 애는 편안하면서도 추레하지 않은 신발이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암만 눈을 씻고 봐도 못 찾겠는데 어쩌란 말인가. 파리에는 있을지도 모르지. 거기는 신발 살 곳이 널리고 널렸으니까. 하지만 신발 한 켤레 사자고 2시간 반이나 기차를 타고 갈 마음은 없다. 나머지는 관리가 잘 된 편이다. 아니 착각인지는 몰라도 나 스스로는 자세가 곱고 발목이 가늘다고 생각한다. 지팡이를 자주 쓰게 되긴 했지만 여전히 걸음이 빠르고 전화 통화를 하면 아직도 젊은 여자 목소리 같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얼굴은 세월의 풍파에 쪼글쪼글 구겨졌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안색이 좋고 눈의 총기가 꺼지지 않았다. 특히 백포도주나 크레망을 한 잔 들이켜면 안광부터 달라진다. 르네는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났고 이 집은 나 혼자 살기엔 너무 크다. 그래서 겨울에는 아예 난방을 틀지 않고 문과 창을 내쳐 닫아두는 방들이 많다. 나는 내 침실, 욕실, 주방, 자그마한 서재방만 쓴다. 애들이 집에 내려오면 거실과 식당도 열어두지만 나 혼자 지내면서 그런 수고를 할 필요는 없다. 우리 집은 완전히 시골이다. 주위에 나무와 들판밖에 없고 가장 가까운 마을인 베르도 5km는 가야 나온다. 베르까지 난 도로는 구불구불 골짜기를 통과한다. 도로 양 옆으로는 숲 아니면 크고 하얀 젖소들이 풀을 뜯어먹는 풀밭밖에 없다. 우리는 신혼 때 장을 보러 그쪽으로 많이 다녔다. 지금은 다 없어졌고 빵 파는 곳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다른 쪽, 그러니까 북쪽으로 난 몽콩 브루레민이 있다. 이제 거기도 주민이 거의 없지만 버터, 우유, 달걀, 몇 가지 채소 정도는 구할 수 있다. 제대로 장을 보려면 가장 가까운 소도시이자 아름다운 성과 베리테를 자랑하는 라팔리스까지 차를 몰고 나가야 한다. 내가 이 고장에 처음 왔을 때에는 라팔리스까지 기차를 타고 왔다. 아직 약혼 전이었던 나는 시부모님 되실 분들에게 처음 인사를 드리러 파리에서 라팔리스로 내려온 터였다. 그때 내 나이는 23살이었다. 시아버지는 나를 데리러 마차를 끌고 나오셨다. 그 마차가 아직도 차고에 있다. 우리 딸이 결혼할 때 마지막으로 한 번 썼고 그 후 내 차 거기 있다. 라팔리스에 기차가 지나가지 않게 된 지는 이미 오래전이고 몇 년 전 대형마트 2곳이 문을 열고부터는 상점들이 하나둘 폐업을 했다. 상점과 진열창들은 과거 이 도시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흑백 포스터들로 도배되었다. 지금은 병원 갈 때 대형 마트에서 장볼 때만 라팔리스까지 간다. 차에 기름 넣는 정도는 동종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 동종은 별 볼 일 없는 촌동네지만 내가 거기 주유소 여자를 좋아하거니와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도시들까지 가야 한다. 북쪽으로는 온통 잿빛인 물랭시르 알리에가 있고 남쪽으로는 온통 흰색인 비시가 있다. 르네와 내가 은퇴해서 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우리 식구는 비시에서 12년간 살았다. 혼자 산다고 해서 별다를 것도 없더라. 일단 심심할 겨를이 없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다. 커다란 우리 집에 거의 붙어있다시피 한 이웃집이 있다. 우리 집 차고와 외양간 옆으로 잡초 무성한 자갈밭을 한 50m 지나면 페르낭과 마르셀 부부의 농가가 있다. 르네가 살아있을 때에는 페르낭이 우리 집 정원 일을 도왔고 마르셀도 우리 집 살림을 도우러 오곤 했다.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마르셀의 어머니인 마리 아주머니가 두 아들 베베르와 그로 로제와
함께 농가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마르셀과 페르낭은 몇 년 전까지도 소 3마리, 토끼와 닭 여러 마리를 키웠다. 우리도 그 집에서 우유, 버터, 크림, 달걀을 받아서 썼다. 이제 소 3마리는 다 도살장으로 끌려갔고 토끼와 닭들은 찜요리가 된 지 오래다. 페르낭은 여전히 텃밭에 채소를 키운다. 우리 집 텃밭 바로 옆이다. 그동안 마르셀은 텔레비전을 보는데 매년 TV 볼륨이 조금씩 더 높아진다. 그 부부는 번갈아가며 우리 집 문을 수시로 두드린다. 감자를 바구니로 가져오기도 하고 샐러드용 채소, 배, 과일 등 철마다 들고 오는 물건도 다르다. 이제 그 부부도 기력이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옆집에 그들이 산다고 생각하면 안심이 된다. 페르낭과 마르셀은 늘 집에 있다. 여행을 가는 법도 없고 파리에 가본 적도 없다. 라팔리스보다 더 먼 곳은 가고 싶지도 않다나? 그들이 어쩌다 집을 비워봐야 늘 토요일이다. 아침 일찍 경차를 타고 동족마을 회관에 가서 블록게임을 하다가 그날 저녁이면 기분 좋게 돌아오곤 한다. 운전은 마르셀이 한다. 페르낭은 끝내 자동차 면허를 못 땄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보러 갈 때에도 낡은 가방 2개가 항상 매달려 있는 푸조 스쿠터를 털털거리며 몰고 간다. 나에게는 친구들도 있다. 물론 이승보다 저승에 가까운 나이인지라 먼저 간 친구들이 많다. 그래도 질베르트, 닌, 투아네트가 아직 남아있다. 우리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성당 미사에서 얼굴을 보거나 누구 집에서 식사나 다과를 함께 하거나 모여서 카드놀이를 한다. 데니스, 샹탈, 자클린, 프랑세트 같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은 멀리 살다 보니 얼굴 보기가 한 해가 다르게 어려워진다. 그리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앙젤이 있다. 의리 있는 이 가정부는 일주일에 한 번 어김없이 우리 집에 와준다. 정원사도 있다. 자기가 오고 싶을 때만 오는 사람이긴 하지만. 봄의 첫날 하루를 밖에서 보냈다. 오늘 아침 잠시 텃밭에 나갔다. 과실수에 꽃이 피었다. 창틀 옆 복숭아 나무에는 분홍꽃이 피었고 빨랫줄 맞은편 벚나무들도 눈이 내려앉은 것처럼 꽃이 다 피었다. 지난달에 정원사가 나무 딸기와 까치밥 나무 가지를 정리해 두어서 아주 보기가 좋다. 그가 아스파라거스 고랑에서 잡초도 다 뽑아 놓았는데 올해 수출이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고 5월 초까지 기다려봐야 한다. 나는 아스파라거스 수확할 때가 정말 좋다. 재미도 쏠쏠하고 하얀 순을 잘 보고 줄기가 부러지지 않게 흙을 살살 훑어내려면 눈썰미도 있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작년엔 아스파라거스가 잘 안 됐다.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는 지역이 아니니만큼 토양이 잘 안 맞는 건가 싶기도 하다. 점심을 먹고서 바깥에서 커피에 밀크 초콜릿 한 조각을 곁들여 먹었다. 그러고 나서 물이 지은 장미나무 화단 옆으로 등나무 의자를 끌고 갔다. 장미는 아직 피지 않았지만 가지는 다 예쁘게 다듬어 두었다. 매년 2월부터 나는 전지 가위를 들고 가지마다 눈 3개씩만 남기고 다 쳐낸다. 가지치기도 오래 하면 허리가 쑤시고 아프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한다. 봉오리가 벌써 많이 올라왔다. 머지않아 꽃이 만발할 것이다. 조금 아래 테라스로 이어지는 양지 반, 음지 반 내리막길에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진달래와 수국이 피었다. 월초에 수국을 밀어내어 커다란 회색꽃은 다 떼어버리고 새순이 돋을 때까지 겨우내 내버려둔다. 진달래 발치에서 노란 수선화들이 태양처럼 고개를 내밀었다. 폭발적인 노란색이 보라색 방울꽃, 향기 그윽한 하얀색 히아신스와 어우러진다. 나는 안락의자 깊숙이 몸을 묻고 알키비아데스를 몇 쪽 읽다가 따사로운 햇살에 까무룩 잠이 들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사람이 고목 같다.
노인네들도 날씨가 좋으면 슬슬 되살아나고 조금은 푸릇해진다. 한 해 한 해가 예전 같지 않지만 말이다. 화창한 봄날은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볕 좋은 오늘 아침 정원사가 모종 포트를 바리바리 싸들고 한바구음을 지으며 나타났다. 나는 진즉에 일어나 있었다. 새벽부터 새소리에 눈이 절로 떠진다. 몇 주 전부터 짹짹대는 새소리가 점점 더 일찍 들리는 것 같다. 일단 깨면 도로 잠들기가 어렵다. 그렇다 보니 수면 부족으로 하루 종일 멍하다. 그렇다고 창문을 닫아버리면 나중에 너무 덥다. 르네가 있을 때부터 계절에 상관없이 늘 창문을 열고 잤기 때문에 습관이 들었다. 공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어야 잠이 잘 온다. 그리고 나는 새들의 노랫소리도 아주 좋아한다. 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나에게는 십자말뿌리로 단련된 어휘력이 있다. 티티새, 박새, 카나리아, 꾀꼬리, 지르레기, 칼새, 할미새, 방울새, 나이팅게일. 박새나 딱새 같은 이름은 참 재미있다. 이름만 주워 섬겼지 이 새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대체로 잘 모르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울새도 있다. 울새는 커다란 주황색 반점 때문에 알아보기가 쉽다. 어제 주방으로 울새가 한 마리 들어왔다. 새는 널찍한 나무 식탁에 잠시 내려앉았다가 날아갔다. 요 작은 새들은 사람을 그리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곧잘 폴짝폴짝 뛰어오곤 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새는 뻐꾹이다. 뻐꾹뻐꾹 소리를 들으면 왠지 모르지만 어릴 때로 돌아간 기분이 든다. 머나먼 시간으로부터 밀려 올라오는 감미로운 느낌. 그리고 제비도 있다. 제비는 봄을 알리기도 하지만 낮게 날아 비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집 앞 잔디밭도 원형 화단 근처와 울창한 나무 주위로 서서히 색이 돈다. 그 나무 이름을 들어보긴 했는데 여태 못 외웠다. 노란색, 파란색, 흰색, 연보라색이 여기저기 감돈다. 노란색은 민들레, 미나리아 제비, 앵초꽃이다. 파란색은 수레국화, 흰색은 데이지, 연보라색은 제비꽃과 붉은 토끼풀이다. 나 어릴 적에는 붉은 토끼풀을 따서 꽃잎 아래 달콤한 꿀을 쪽쪽 빨아먹곤 했다. 들꽃을 꺾어다가 자그마한 유리잔에 담으면 그 자체로 예쁜 꽃다발이 된다. 정원사는 삽, 쇠스랑 양동이를 가지러 지하실에 내려갔다. 돌계단으로 초록색 호수를 끌어올려 놓고 작업에 들어갔다. 원형 화단에 삽으로 구멍을 여기저기 팠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펜지 모종을 포트에서 드러내고는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흙덩어리를 살짝 흔들어 털어주었다. 모종을 하나씩 심고 주위에 흙을 약간 돋운 후 물을 뿌렸다. 오전이 끝나갈 무렵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울하고 시커멓기만 했던 화단이 초록 이파리와 알록달록한 꽃봉오리로 화사해졌다. 정원사에게 봄을 데려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봄이 왔으니 꽃이 돌아오듯 앙젤도 돌아올 것이다. 기분이 좋다. 앙젤은 작년 초여름부터 류머티즘 때문에 일을 쉬었다. 등이 굽고 뼈가 휘었다는 둥 병원에서 안 좋은 말을 많이 했다. 앙젤은 살림 돕는 일을 그만두었고 온종일 집에 틀어박혀 우울하게 지냈다. 그런데 겨울 끝자락에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몇 달째 꼬부라져 있던 허리가 하루아침에 쫙 펴졌다니. 이제 앙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다시 일하고 싶어 한다. 앙젤의 기적적인 회복. 우리 고장에서는 요즘 다들 그 얘기밖에 안 한다. 누군가를 만나고 와서 좋아졌을 거라고들 떠드는데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고 앙젤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 어제 오전에 미사를 드린 후 마트에서 우연히 앙젤을 만났다. 허리도 꼿꼿하고 아주 활기차 보였다.
자초지종은 모르지만 무슨 상관인가. 앙젤이 좋아졌으면 된 거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앙젤은 힘들어했고 매사를 비관적으로 보았다. 나와 질베르트는 그 자리에서 당장 예전처럼 우리들 집에서 일을 해달라고 말했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질베르트네로 가고 목요일은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다. 앙젤이 몸이 안 좋아 고생하는 동안 질베르트는 자기네 마을 여자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그럭저럭 살림을 꾸려나갔고 나는 마리데 부인을 불렀다. 내가 독거노인인데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편지를 썼더니 그녀는 즉시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섰다. 마리데 부인은 일에서 은퇴한 지 좀 된 사람이었지만 다들 일주일에 하루 일하는 정도는 오히려 재미있을 거라고 했다. 나는 마리데 부인을 아주 좋아한다. 그녀는 늘 쾌활하고 일도 뚝딱뚝딱 잘하고 고장 돌아가는 소식도 전해준다. 일주일에 3시간 그녀가 와 있으면 사람 사는 집 분위기가 난다. 게다가 갈 때는 꼭 우리 집 쓰레기 봉투를 도로변 쓰레기 수거함에 내놓아 준다. 그 수거함이 워낙 높아서 나는 까치발을 해도 쓰레기 봉투를 집어넣기가 힘들다. 앙젤의 회복 소식을 알려준 사람도 마리데 부인이다. 나는 너무 주책으로 보일까봐 누가 앙젤의 허리를 고쳐줬는지 아느냐고 묻지는 못했다. 지난주에 마리데 부인이 우리 집에서 마지막으로 일을 하고 갔다. 목요일이면 앙젤이 일하러 오고 마리데 부인은 다시 은퇴 생활로 돌아갈 것이다. 마지막 날까지도 부인은 나에게 살갑게 뽀뽀를 하고는 쓰레기 봉투를 챙겨 들고 떠났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